자, 그러면은 미술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인공지능, AI 회화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먼저 소개할 프로그램은 넥스트 렘브란트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네덜란드 광고 회사인 월터 톰슨이 기획을 하고 ING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공동으로 개발한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렘브란트 작품 346점의 데이터를 토대로 해가지고 딥러닝을 시켰어요. 학습을 시켜가지고 이거를 3D 스캐너를 이용해서 그 물감이 만들어내는 요철까지를 모두 데이터화 해가지고 그림의 그 표면 질감까지 다 완벽하게 재현하게 했습니다. 자, 이 작품은 모자를 쓰고 하얀 깃 장식과 검은색 옷을 입은 30대에서 40대 정도의 백인 남성이라는 입력값을 넣어서 만들어낸 렘브란트식의 작품입니다. 렘브란트의 작품이 아니라 이 넥스트 렘브란트가 만들어낸 작품인 거예요. 이런 렘브란트의 작품을 학습을 시켜서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분석 과정을 거쳐가지고 입력값에 맞게 이렇게 그려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렘브란트가 그린 것 같은 새로운 작품이 되는 거죠. 기존의 렘브란트의 비슷한 작품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식별할 수 있을까요? 이건 이제 카메라의 발명과는 조금 다른 차원이죠. 새로운 대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이제 차이점이고, 우리가 이제 누 화풍을 따라하는 거는 기계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렘브란트 작품만 입력을 시킨 거지만, 여기에 예를 들어서 렘브란트와 피카소의 작품을 같이 학습을 시켰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렘브란트 화풍과 피카소 화풍이 같이 섞인 작품이 나오겠죠? 그게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제 예술가들은 뭐를 해야 되냐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넥스트 렘브란트 프로그램이 의미하는 바는 재현뿐만 아니라 재현을 응용한 그런 것까지를 기계가 완벽하게 해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인공지능으로 만드는 이 작품에는 그린 사람의 혼이 담긴 건 아니죠. 그죠? 그건 어디까지나 렘브란트의 형식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형식에 대한 문제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3가지 창조의 조건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가 대상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주제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주제에 맞는 형식이 돼야 된다. 이 3가지 조건으로 봤을 때 지금 이 프로그램이 해낸 것은 형식의 문제예요. 그러나 여전히 지금 한계는 왜 그 대상을 설정해야 되는가? 문제의식과 그 다음에 어떻게 주제를 끌고 갈 것인가? 이 주제를 뽑아내는 거는 이 방향성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로봇이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부분은. 그러나 형식적인 부분은 완벽한 재현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 딥포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딥포저. 이 프로그램은 이제 트위터에서 지금 활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그러니까 어떤 사진이든지 이 프로그램에 집어넣으면은 그 대가의 형식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들이 이제 태그와 명령어를 통해 가지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 지금 여기서 그림에서 보면은 여기 이제 사진을 주면은 사진과 이제 고호풍, 고호를 명령어로 주면은 요 모델을 고호풍으로 바꿔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사진을 피카소를 명령어를 주면은 피카소의 이런 화풍으로 사진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샤갈풍으로 얼굴을 바꿔 놓은 거죠. 이런 식으로 뭐 어떤 대가의 화풍으로 아주 쉽게 화풍을 이렇게 변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글에서 개발한 이 딥 드림이라는 게 있어요. 딥 드림. 이 알고리즘은 그 뇌에서 정보를 보내는 신경망을 모방해 가지고
수많은 이미지를 인식해가지고 저장하고 그 이미지의 특성을 추상적 이미지로 변환시켜서 추출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현이 아니라 이 추상으로 변형시킬 수 있는 건데, 그냥 추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갖고 있는 특성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 성격을 응용해가지고 추상화하는 거예요. 약간 그 몽환적인 그런 이미지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드림이라는 이름을 썼는데, 사진에서 이런 새에서 패턴을 찾아가지고 이런 몽환적인 표현을 하는 건데, 어떤 대상의 이런 패턴을 찾아서 추상화시키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뭐 아직 뭐 이 딱딱하기는 하죠. 이 즉흥적인 표현이 없고 좀 기계적이라서 좀 딱딱하기는 하지만, 있는 그대로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추상화까지도 지금 시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GAN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OBS 콜렉티브가 개발한 알고리즘인데요. 이 알고리즘으로 에드몽드 벨라미, 이 가상 인물인데, 이 초상화를 그렸어요. 이 알고리즘은 14에서 20세기까지 그림 1만 5천여 점의 작품을 학습을 시켜가지고, 이제 기계에도 이제 창의성의 개념을 적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하나의 대상을 약간 반추상적으로 이렇게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작품이 크리스티 경매에서 43만 달러, 약 5억 원에 판매가 됐어요. 이제 인공지능 화가가 본격적으로 경매까지 진출해가지고 작품을 팔기 시작한 거죠. 이 벨라미 가족들을 그린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캔이라는 프로그램은요, 기존의 화풍이 아니라 새로운 화풍을 어떻게 만들까라는 이런 고민에서 연구가 됐는데, 이러한 연구는 콜린 마틴 달이라는 그 학자가 주장한 그 새로움의 조건, 새롭게 나온 작품은 기존에 존재하는 스타일들의 분류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인상주의나 입체파나 이렇게 하나로 분류될 수 없어야 되고, 동시에 우리가 예술 작품이라고 부르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기존의 양식, 무슨 사조와는 다르면서 또 우리가 예술 작품이라고 부를 만한 뭐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러한 어떤 조건에 부합하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 페이스북에서 1119명의 이 화가가 그린 8만 1444개의 작품을 딥러닝으로 학습을 하게 한 거죠. 그래서 천여 명의 작가들과 중복을 피우면서 그 작품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래서 어떠한 유파에 속하지 않는 작품을 그리게 하고 있다는 거죠. 참 별짓 다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작가들은 어떻게 먹고 살려고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미술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이제 기존의 작품들을 학습하는 거잖아요. 뭐 일종의 그것도 러닝이죠, 러닝. 학습을 해가지고 그 작가들과 어떻게 중복이 안 되게 내 작품을 만들 것인가. 물론 뭐 그런 학습도 잘 안 하고 막 그리는 사람도 있지만, 대가들은요, 반드시 기존의 많은 작품들을 학습을 해요, 먼저. 왜냐면은 그 학습을 거쳐야 기존의 작품들과 차별화된 양식을 끌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학습 능력이 인공지능이 훨씬 더 뛰어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미술사에 아는 작가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자기가 뭐 좋아하는 작가 뭐 10명, 20명, 혹은 뭐 열심히 공부하면 100명, 이 정도까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은 무궁무진한 그런 모든 작품들을 다 학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캐논홀에도 1000명이 넘는 그런 작가들의 작품, 8만여 점이 넘는 작품을 학습을 한 거라니까요. 그리고 그것과 다른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미국의 러트거스 대학의 아메드 엘가멜이라는 교수가 2015년도에 논문을 하나 썼는데요. 이 논문의 내용은
예술품 창의성의 개량화라는 내용인데, 예술품의 그 창의성을 측정하는 방식은 독창성과 영향력이 있다라고 봐요. 독창적이어야 되고 이것이 다른 작가한테 영향을 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의 그 미술사에서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 되고 있는데, 이분이 6만 2천여 점의 그림을 컴퓨터에 입력해가지고 그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동안 고유 영역으로 여겨졌던 그런 창의성의 부분까지를 인공지능이 해내야 할 수 있도록 창조적인 적대 신경망이라는 알고리즘을 개발해냈어요. 이분이 이제 내세우는 거는, 다른 플랫폼은 대부분 사전에 이미 훈련된 모델을 사용하는 건데, 자신이 만든 거는 자신만의 그 AI 모델을 처음부터 훈련시킬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그 출력의 틀을 자신이 설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추상표현주의 회화 같은 것들을 막 이렇게 집어넣어 버리면은 이제 추상적인 작품 쪽으로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진 작품 가지고 초상화 시리즈로 개인전을 열었는데, 10점의 초상화가 마치 그 프란시스 베이컨의 그림처럼 그런 화풍으로 만들어낸 거죠. 얼굴이 없는 초상화 시리즈를 만들어냈어요. 뭐 아직은 좀 어설프긴 하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남의 걸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독창적인 것까지도 이제 인공지능이 해낼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마리오 킹게만이라는 작가는, 원래 이분은 독일 컴퓨터 과학자인데, 그래서 이분도 이제 GAN 알고리즘을 응용해가지고 기존 작품을 모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미술사의 작품들을 패턴을 추론해가지고 새로운 결과물을 끄집어냈는데, 뭐 행인의 기억이라는 작품이에요. 이 설치 작품입니다. 2개의 스크린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 화면에 인공지능으로 그린 초상화가 재생이 되는데, 가운데에 있는 캐비넷 안에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미지들을 무한정 생성시킵니다. 이 작품이 소더비 경매에서 6천만 원 정도에 낙찰이 됐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의해 가지고 이미지들이 끊임없이 변해가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분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만든 작품들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렇게 설치 작품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프란시스 베이컨 같은 이미지들로 끊임없이 이렇게 변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마이애미 아트페어에 출품했던 작품입니다. 킹게만의 작품이에요. 이 아트페어에서도 뭐 많이 나오죠, 이 작가의 작품은. 자, 영상이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이제 신과 인간, 기계와의 관계를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신과 기계 사이에 끼어서 둘 사이를 가교로 한다고 할까요? 신의 어떤 창조성과 기계의 반복성을 같이 갖고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이 인간이 기계의 전복이 되느냐, 아니면은 신의 창조성을 통해서 기계를 다스리느냐, 이런 그 갈림길에 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인공지능 시대의 그 예술이 추구해야 될 바는, 이제는 인공지능이 못하는 지점을 공략해 들어가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걸 자꾸 하다 보면 경쟁력이 안 되는 거죠. 뭔가 다른 방식을 찾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과거 이 재현 회화가 카메라의 발명으로 인해 가지고 흐름이 확 바뀌었듯이, 인공지능의 이런 개발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인공지능이 못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인공지능이 못하는 게 뭐냐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결국 그 창조성의 부분인데, 자, 이 대목에서 이 창조성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죠. 창조력이란 새롭고 가치 있는 무언가를 만드는 힘이며, 예술적 가치는 남과 다른 자기 본성에서 비롯된 새로움이어야 한다. 자, 창조력이라는 것은 새롭고 가치 있는 무언가를 만드는 힘이다. 자, 2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돼요. 새로워야 되고, 그 새로움이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
새롭다고 다 좋은 게 아니죠. 자, 인공지능은 재현뿐만 아니라 응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것까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새로움이 가치를 가질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가치라는 것은 뭔가 필요한 것을 생산할 때 가치가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같은 물이라도 뭐 홍수가 났을 때 그 물의 가치와 사막에서의 물의 가치는 다른 거잖아요. 똑같은 물건도 가치라는 것은 인간의 문제와 관련돼서 가치가 생기는 거라고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 가치 있는 무언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로봇이 학습을 시키면 그거를 해낼 수 있지만 가치를 위한 문제를 파악하는 부분을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정해지면은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있을지 몰라도 문제를 찾아내는 능력, 이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하는 부분, 예술은 양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대상을 설정해야 된다. 그 얘기는 그 대상에서 문제를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대상이든지 문제를 갖고 있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주제가 되는 것이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가. 이것이 주제가 돼가지고 거기에 따른 형식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안하는 이 창작론은 지금 인공지능이 접근하는 방식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방식이다. 지금 우리는 교육에서 그 문제의식을 짓무르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형식으로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새로움을 만들기도 어렵지만 그렇게 접근하는 이 인공지능하고 게임이 안 돼요. 문제의식, 이 문제의식을 파악하는 그런 교육이 예술의 출발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메시지, 그 메시지에 따른 형식일 때 가치가 생기는 거죠. 그죠? 새로운 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메시지에 따른 형식일 때 가치를 갖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새로움에는 남과 다른 자기 본성에서 비롯된 어떤 새로움이어야 된다. 기계가 어떻게 자기 본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어려운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우리 인간이 결국 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은 문제 파악 능력과 자기 본성에 따른 개성적인 문화부를 만들어내는 거. 이것만이 우리가 이 인공지능과 싸워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